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셉 레비입니다. 저는 빈말이 아닌 행동을 믿는 법을 배운 늙은 유대인입니다. 오늘은 도시가 잠든 동안 어떻게 운명을 새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밤은 육체의 휴식뿐 아니라 영혼의 활동을 위한 시간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단 31밤 만에 마음속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딱딱한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두려움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강인함을 심는, 마치 낡은 오두막 대신 튼튼한 새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우리 민족의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늙은 조셉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세요.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생각, 이 변화의 전당을 지탱하는 핵심을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없다면 여러분의 다른 모든 노력은 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열쇠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 몸을 씻듯이 영혼도 정화하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식사 전에 손을 씻어 몸이 아프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들기 전에 영혼을 씻어 삶이 병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살아가며 몸에 먼지를 묻힙니다. 신발에 묻은 먼지가 아닙니다. 낯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상사의 모진 말, 뉴스에서 오는 두려움, 질투, 누군가의 분노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옷에 달라붙는 가시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저녁에 씻어내지 않으면 이 더러움을 침대까지 끌고 가는 셈입니다. 그것과 함께 잠들고 그 먼지로 흠뻑 젖어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밤새 돌덩이 자루를 나른 것처럼 피곤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무게는 기쁨을 가로막고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하며 시간을 초월하여 얼굴을 늙게 만듭니다. 이 연습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저녁에 샤워를 할 때 내일의 문제들을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샤워를 하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샤워를 하세요. 눈을 감고 위에서 쏟아지는 물이 땀뿐 아니라 하루 동안 몸에 묻은 모든 것을 씻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둡고 무거운 에너지가 어깨와 머리에서 흘러내려 등을 타고 배숙으로 빠져나가 땅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숨쉬는 듯하고 생각이 맑아지는 것을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오늘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롭고 깨끗한 사람으로 샤워실을 나서세요. 제 할아버지는 화려한 학위는 없었지만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고 저녁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고민과 대화에 짓눌려 먹구름처럼 어두워진 얼굴로 집에 오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기 전에는 절대 저녁 식사를 하거나 우리를 안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욕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곤 했지만 마치 아무 힘든 하루도 없었던 것처럼 허리를 꼿꼿이 펴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오셨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왜 그렇게 오래 씻으세요?"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밝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이 일을 기억하렴. 시장은 시장에 남겨두어야 한다. 거리의 먼지를 집 안으로, 마음속으로 가져올 수는 없단다. 물은 정말 큰 선물이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씻어낼 줄 아는단다." 그때부터 저는 깨끗한 물이 어떤 약보다도 슬픔을 씻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내면의 어린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정장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주름살을 드러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확신하는 겁먹은 아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쓴 독보다 더 강력하게 삶을 좀먹는 끔찍한 감정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 아름다운 여자를 가질 자격도 없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니까 행복할 자격도 없어.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어른의 지혜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고통이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우리 영혼 속의 시간은 시계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수십 년이 흘렀지만 당신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5살, 7살 때 부당하게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어머니 친구 아들과 비교당했던 그 어린아이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호박 속에 갇힌 파리처럼 멈춰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순간에 머물러 울며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인 당신이 월급 인상을 요구하거나 오만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어린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면 또다시 벌을 받거나 거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잔혹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얻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냥 사랑받을 수 없어. 난 아닐 수 없어. 그래서 당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착하고 괜찮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평생을 애씁니다. 그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낯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배신합니다. 이 비밀을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해방감을 줍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시간을 내세요. 눈을 감으세요. 어린 시절의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의 당신의 얼굴을,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눈을, 그 아이를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상상 속에서 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아이를 꼭 껴안고 평생 기다려온 가장 중요한 말을 해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 너 때문에 왔어. 난 어른이고 강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 네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어떤 모습이든 널 사랑해. 네가 울 때도 실수할 때도 우린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진심으로 이렇게 해주면 30년, 40년 동안 굳어있던 용수가 마침내 터져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릴지도 몰라요. 억누르지 마세요. 당신의 힘을 억눌렀던 얼음이 녹는 거예요.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누릴 자격이 있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되는 순간이에요. 제 할아버지 지인 중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의 이름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재능 있는 재단사였죠. 황금 같은 손을 가졌어요. 그의 손가락 사이로 바늘이 새처럼 날아다녔죠. 왕에게 어울리는 코트를 꿰맬 수 있었어요. 솔로몬은 평생 낡은 재킷만 입고 다니며 고작 몇 푼의 보수만 받았습니다. 빵과 우유를 사 먹기에도 빠듯한 돈이었죠. 손님들이 칭찬하며 더 주려고 하면 그는 얼굴을 붉히고 겁에 질려 거절하며 평범한 일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바지 밑단을 수선하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누려고 자주 들르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솔로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솔로몬, 왜 재능을 숨기는 거냐? 손으로 금을 만들면서 왜 거지처럼 사는 거냐? 재단사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제가 거만하고 사기꾼이고 사실은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솔로몬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나는 노련한 장인을 보는 게 아니다. 아버지에게 솜씨가 서툴고 장래가 없을 거라고 꾸짖음을 들었던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너는 여전히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며 바느질을 하고 있구나. 아직도 아버지의 허리띠가 두렵지만 거울을 보아라. 너는 이미 어른이 되었단다. 성공했다고 해서 누구도 너를 벌주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옷감을 망쳤다고 꾸중을 듣던 어린 솔로몬을 기억하고 그에게 훌륭한 장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렴. 그의 실수를 용서해 주렴. 다음 날 나는 우리 재단사를 알아보지 못하겠다. 그가 갑자기 거만해지거나 오만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을 위해 양복을 만들었다. 그에게 완벽하게 맞는 아름다운 회색 양복이었다. 그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거리를 나섰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 자신이 거울 속의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노력의 결실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닫힌 창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은 따스하고 몸은 개운하지만 마음속에는 열정이 없습니다. 마치 밤새도록 물이 새는 양동이에 물을 나르느라 지친 것처럼 피곤한 상태로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진한 커피를 마시고 기운을 차리려 하지만 에너지는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듯 사라져 버립니다. 내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마음이라는 열린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열린 창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혹은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했지만 지키지 못한 모든 약속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면 우리의 의식 속에는 삭제 버튼이 없습니다. 내일 선반을 달아야지, 주말에 엄마에게 전화해야지, 돈이 생기면 빚을 갚아야지, 월요일부터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야지 라고 말하고도 실행하지 않으면 뇌는 그 일을 잊지 않습니다. 뇌는 그 일을 백그라운드 모드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당신의 마음을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겨울에 난로에 불을 지피고 따뜻함을 느끼려 애쓰지만 모든 방에는 열린 창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는 미처 쓰지 못한 편지이고 다른 하나는 미루고 있는 불편한 대화입니다.
세 번째는 일담한 책입니다. 아무리 난로에 장작을 넣어도 집은 여전히 춥습니다.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의 에너지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붙잡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마치 나중과 내일이라는 돌덩이들로 가득 찬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는 위험합니다. 머릿속에서 성가신 파리처럼 윙윙거리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들이 당신을 짓누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의 지혜는 기초가 무너지면 3층을 지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짐이 무거운 짐처럼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창문을 닫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루 만에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주어진 일들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속한 것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건 안 할 거야. 이 약속은 취소할게. 라고 말하세요. 마침표를 찍고 창문을 닫으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의 집에 따뜻함이 돌아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래전 우리 동네에 살았던 로사 아주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친절한 여인이었지만 눈빛은 매우 슬펐습니다. 그녀는 항상 어딘가로 서두르고 늘 분주했지만 집안은 늘 어수선했고 그녀 자신은 마치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잔 것처럼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아, 힘이 하나도 없어. 머리가 어지러워.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느 날 그녀는 소금을 사러 우리 집에 들렀다가 한숨을 크게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방 한쪽 구석에 낡은 서랍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서랍장 안에는 5년 동안 수선이 필요한 침구류와 손주들을 위해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던 망가진 아이들 장난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그 서랍장을 바라보며 그리움과 죄책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일 해야지. 그녀는 5년 동안 매일 그렇게 된 애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서랍장은 그녀의 삶의 한 조각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우리 집에 방문 중이던 현명한 랍비 한 분이 로사 이모에게 제게는 당시에는 이상하게 들렸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사, 당신은 일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닙니다. 이 서랍장을 등에 메고 다니느라 피곤한 겁니다. 오늘 집에 오셔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랍장 안의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세요. 고치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로사 이모는 랍비의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쉬는 대신 서랍장 안의 물건들을 바닥에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고치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망가진 장난감들은 봉투에 담아 단호하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모는 그것들을 고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당에서 로사 이모를 만났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었고 어깨는 꼿꼿이 펴져 있었으며 눈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셉, 오늘 겨우 3시간밖에 못 잤지만 에너지가 넘쳐서 산이라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5년 동안 틈이 벌어져 있던 창문 하나만 닫았는데 집안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랍장을 살펴보세요. 미뤄왔던 전화를 하세요. 청구서를 지불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하세요.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리세요. 창문을 닫아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위해 마음의 따뜻함을 간직하세요. 네 번째 비밀은 90분 주기의 파도입니다. 바다를 본 적이 있나요? 바다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지만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쳐 해안에 닿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밀려와 부딪히고 거품을 일으키고 다시 깊은 곳으로 물러나 다음 파도를 위한 힘을 모읍니다. 이것이 영원한 리듬입니다. 긴장과 이완, 만조와 간조, 들숨과 날숨. 모든 자연은 이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엔진인 여러분의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뛰고 멈추고 뛰고 멈추고 심장이 5분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 수축한다면 터져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자연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새벽부터 황혼까지 쉴 새 없이 작동하는 쇠로 된 기계라고 여깁니다. 책상에 앉아 화면에 파묻혀 몇 시간이고 쉬지 않고 결과물을 쥐어짜내려 애씁니다. 눈이 뻑뻑해지고 생각이 뒤죽박죽이 되면 마치 연료 탱크에 휘발유를 채우듯 진한 커피를 마십니다. 쉬면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야. 더 많은 일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우리 뇌는 물리적으로 90분 이상 완벽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자들뿐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증명한 사실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뇌는 마치 구름 위에서 쥐를 발견하는 독수리처럼 90분 동안은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1시간 반이 지나면 지쳐버립니다. 뇌 속에는 노폐물, 즉 정신적인 재가 쌓입니다. 주의력이 분산되고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하며 한 줄을 3번씩 다시 읽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을 한다면 그건 일이 아니라 몸을 혹사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내일 쓸 에너지를 엄청난 이자를 받고 빌려 쓰는 셈이죠. 1시간 안에 끝낼 일을 3시간 동안 붙잡고 세상 만사를 저주하게 될 겁니다. 90분 집중력의 비결은 모든 훌륭한 방법처럼 간단합니다. 하루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세요. 정확히 90분 동안 일에 집중하세요. 이 시간 동안에는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마세요. 휴대폰을 끄고 문을 닫고 일에 완전히 몰두하세요. 몰입하세요. 하지만 시간이 다 되면 바로 멈추세요. 말을 하던 중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다음 20분은 신성한 회복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컴퓨터 화면에서 휴대폰 화면으로 옮겨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겁니다. 진정한 휴식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물 마시고 창밖 하늘을 보고 심호흡하고 눈을 감고 머릿속의 죄를 씻어내세요. 그러면 오이처럼 상쾌한 기분으로 다시 일에 복귀해서 지친 사람이 하루 종일 걸렸을 일을 1시간 만에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온 도시 사람들이 아는 멘델이라는 늙은 시계공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그에게 엄청나게 비싼 시계, 값비싼 기계 장치를 가져왔습니다. 멘델은 눈에 돋보기를 끼고 머리카락보다 가는 족집게로 작업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기계 장치를 망가뜨릴 수 있었죠. 멘델에게는 야코프라는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미가 급하고 야심찬 야코프는 세상의 모든 돈을 벌어 노인에게 자신이 더 빠르고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야코프는 아침 일찍 작업장에 와서 테이블에 앉아 늦은 저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점심도 일하면서 먹었는데 한 손으로는 샌드위치를 씹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드라이버를 쥐고 있었다. 그는 멘델이 1시간 반마다 공구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은 채 베란다로 나가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 멘델은 마치 영혼이라도 있는 듯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새들에게 모이를 주거나 차를 천천히 음미하며 여유를 즐겼다. 노인장, 시간 낭비하지 마. 야코프가 소리쳤다. 당신이 까마귀나 세고 있는 동안 난 벌써 기계 2개를 고칠 거야. 금세 당신을 따라잡을 거라고. 멘델은 회색 콧수염 사이로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후 3시쯤 되자 야코프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뻣뻣해지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나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레몬처럼 쭈그러들었고 온 세상에 화가 나 있었으며 아침에 고쳐놓았던 것을 망쳐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똑같이 생긴 아주 복잡한 해상 크로노미터 2개가 주문되었습니다. 야코프는 자신의 크로노미터를 받아들고 미친 듯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멘델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작업했습니다. 90분 작업 후 20분 휴식. 야코프는 점심때쯤 거의 작업을 마쳤지만 피로와 조급함 때문에 손이 떨려 드라이버가 미끄러져 다이얼에 흠집을 냈습니다.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멘델은 저녁까지 차분하게 아무런 소란 없이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크로노미터는 건강한 사람의 심장처럼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야곱이 붕괴하여 거의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당신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요. 저는 의자에서 한 발짝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멘델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쉬지 않고 숲을 베는 나무꾼이 더 많이 베겠느냐? 아니, 도끼를 갈기 위해 멈추는 사람이 더 많이 베지. 20분간의 휴식은 마음이라는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시간이란다. 무딘 도끼로는 많이 베지 못하고 그저 지쳐서 나무만 부러뜨릴 뿐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주신 리듬을 존중하면 풍요로울 뿐 아니라 건강하게 그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야곱처럼 되지 말고 멘델처럼 되십시오. 파도처럼 살아가면 결코 일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을 것입니다. 5번째 비밀은 넷째 날의 구덩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작은 축복입니다. 월요일 아침, 눈이 따끔거리는 채로 잠에서 깹니다. 그래, 오늘부터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운동도 하고 외국어도 배우고 친절하고 차분하게 살 거야.
처음 사흘은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게 쉽고 흥미롭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간단하다니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넷째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축제는 끝나고 일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뇌에서 행복감을 주는 도파민 분비가 멈춥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쉬운 모험처럼 느껴졌던 것이 갑자기 무겁고 칙칙한 의무로 변합니다. 당신의 뇌는 교활하고 게으른 존재답게 생각합니다. 이봐, 사장은 장난치는 게 아니야. 매일 이렇게 하라고 진심으로 작정했어. 이건 에너지 낭비이고 위험해.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려야 해. 그리고 당신은 그 늪에 빠져듭니다. 오늘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가장 달콤한 변명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잖아. 딱 하루만 빼먹자. 머리도 아프고 날씨도 안 좋잖아. 이건 너한테 전혀 안 맞는 것 같아?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어. 단순히 게으름뿐 아니라 마치 공기가 젤리처럼 끈적해지는 듯한 물리적 저항까지 느껴집니다. 100명 중 99명은 바로 이 고비 4일에서 10일 사이에 포기합니다. 이렇게 힘들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의지력이 부족한 거야. 라고 생각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당신의 낡은 뇌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옛 습관을 지키려 애쓰는 거죠. 설령 그 습관이 당신을 늪으로 이끌고 간다 해도 말입니다.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비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석양처럼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4일째 되는 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질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아하, 바로 이거야. 널 기다리고 있었어. 넌 시험이야. 새로운 삶으로 가는 입구를 지키는 수호자인 거야. 당신은 내 진심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리를 움직이세요. 하기 싫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세요. 서툴고 삐뚤어지고 웃지도 않더라도 그냥 하세요. 이 구덩이를 지나가면 앞길은 오르막길이 될 테니까요. 21일째 되는 날, 이 습관은 당신의 제2의 천성이 될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오래전 우리 가족 근처에 살았던 이웃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이셰였습니다. 그는 건장한 대장장이었는데 그의 손은 마치 망치 같았습니다. 어느 날 모이셰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거대한 대장장이와 작고 섬세한 바이올린을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비웃었지만 모이셰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사고 선생님을 고용하고 천사들이 울 정도로 연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3일 동안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활을 쏘아댔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소리는 엉망이었지만 그는 행복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께 저는 음악가입니다. 이게 제 열정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기양양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에도 5째 날에도 음악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대장간을 지나가시다가 모이셰가 침울하게 앉아있고 바이올린은 먼지 쌓인 구석에 버려진 채 놓여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메스트로?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네 영혼이 침묵하고 있느냐? 모이셰는 침을 뱉으며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저랑 안 맞아요. 제 손가락은 너무 굵고 귀도 없어요. 일 끝나고 나면 피곤하기도 하고 어쨌든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전능하신 분께서 제가 연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겠죠.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그의 옆에 앉아 제가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이셰, 너는 대장장이란다. 할아버지는 말해보렴. 차가운 쇠를 가져다가 활에 넣으면 바로 말을 잘 듣게 되니? 라고 물었다. 아니요. 모이셰는 놀라며 말했다. 처음에는 단단해서 불에 저항하죠. 부드러워지려면 시간이 걸리고 망치질을 많이 해야 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보아라. 라고 말했다. 지금 내 뇌가 바로 그 차가운 쇠와 같단다. 처음 사흘 동안은 그저 감탄만 하다가 이제 진짜 불이 붙었지.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도망치기로 마음먹은 거야. 쇠가 단단한 게 쇠 탓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지. 그건 쇠의 본성일 뿐이야. 내 두꺼운 손가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넌 그냥 넷째 날의 함정에 빠진 것뿐이야. 지금 바이올린을 놓으면 넌 영원히 꿈만 꾸는 대장장이로 남을 뿐이야. 하지만 지금 당장 못하겠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바이올린을 잡아서 최소한 음계라도 연주해보면 머릿속의 쇠락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모이셰는 잠시 침묵하다가 투덜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바이올린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바이올린은 끔찍하게 삐걱거렸지만 그는 연주했다. 그는 매일 저녁, 심지어 몸이 너무 아파 쓰러질 것 같을
때조차도 연주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흘렀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모이셰는 위대한 연주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우리의 모든 축하 행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멜로디를 연주했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죠. 그의 음악에는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의 강인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넷째 날의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감정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이날에는 영감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나아가세요. 여섯 번째 비밀은 긴장과 유한입니다. 우리는 강인함을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정신 차려 마음을 다잡아 무너지지 마 라는 말을 듣고 자랐죠.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북이처럼 어깨를 귀까지 끌어올려 문제로부터 머리를 숨겼습니다. 두렵거나 분노가 목을 조일 때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긴장감에 너무 익숙해져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24시간 내내 이 껍데기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푹신한 침대에 누워도 진정으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몸은 계속 방어 태세를 유지합니다. 누워있지만 목 근육은 돌처럼 굳어있고 배는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으며 손가락은 이불을 꽉 움켜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긴장한 채로 누워있는 것뿐입니다. 마치 주차장에 서 있지만 엔진은 최고 속도로 굉음을 내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잠이 오지 않고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도 당연합니다. 몸은 뇌에 우리는 안전하니 자도 돼 라는 신호를 보내는 대신 전쟁 중이니 도망칠 준비를 해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고대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어둠을 봐야 하고 침묵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소음을 들어야 하며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극도의 긴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역설처럼 들리나요? 아닙니다. 삶의 법칙입니다. 단순히 긴장을 풀라고 명령하는 것은 효과가 없지만 오히려 더 긴장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습니다. 이 비법은 완벽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누워 이상한 행동을 해보세요. 10초 동안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세요. 눈을 있는 힘껏 감고 이를 악물되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세요. 배를 집어넣고 다리에 힘을 주고 발레리나처럼 발끝을 쭉 뻗으세요. 숨을 들이쉬고 참으세요. 이 긴장을 유지하세요. 몸이 떨리도록 내버려 두세요. 5초, 7초, 10초. 그리고 마치 누군가 밧줄을 끊듯이 갑자기 그 긴장을 풀어버리고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세요.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위적인 긴장으로 지쳐있던 당신의 몸은 어린 시절 이후로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화의 구렁텅이에 빠져듭니다. 방금 전까지 돌처럼 굳어있던 당신과는 대조적으로 평범한 상태는 마치 행복처럼 느껴집니다. 손가락에 피가 몰리고 따뜻한 기운이 배 속으로 퍼지며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마침내 당신은 갑옷을 벗어 던집니다. 제 이웃의 사촌인 이자 삼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자 삼촌은 큰 시장에서 짐꾼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거구의 어깨가 넓고 팔뚝은 오래된 참나무 뿌리처럼 굵었습니다. 평생 밀가루 자루, 생선 상자, 절임통을 나르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자 삼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자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매일 밤 이 거구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스프링이 삐걱거리고 벽이 흔들릴 정도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한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이지야, 당신은 마치 어깨에 시멘트 포대를 얹고 자는 것처럼 자요. 이제 그만 좀 놔두세요. 하지만 이지아는 그럴 수 없었다. 그의 근육은 무게에 너무 익숙해져서 잠자는 동안에도 그 무게를 기억했다. 그는 피곤하고 화가 난 채로 깨어났다. 허리가 아팠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우울해졌다. 그는 의사를 찾아가고 약초도 마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짐꾼의 몸은 짐꾼이 아닌 삶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어느 날 서커스단이 축제에 왔는데 그들과 함께 말발굽을 구부리는 늙은 고개사가 있었다. 이지아는 당연히 누가 그보다 더 힘이 센지 보러 갔다. 공연이 끝난 후 둘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지아는 고개사에게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형님도 힘이 세시잖아요. 어떻게 쉬세요? 저는 힘줄이 밧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서 풀 수가 없어요. 늙은 고개사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지아, 네 문제는 무게를 반쯤만 드는 데 있어. 어떻게 반쯤만 들 수 있다는 거야? 이지아는 분개했다. 나는 100kg을 들어 올릴 수 있어. 낮에는 그렇지. 운동선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밤에는 그 짐을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짊어지고 가는 거야.
몸이 나약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지. 몸을 속여야 해. 오늘 밤 누울 때 산이 내 위에 무너져 내리는 걸 상상해봐. 아틀라스처럼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온몸에 힘을 줘. 땀이 찰 정도로 꽉 쥐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 산을 심연 속으로 던져버리는 걸 상상해봐. 이재하는 집에 돌아와서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주먹을 꽉 쥐고 온몸에 힘을 주어 침대가 삐걱거릴 정도로 긴장시켰다. 그는 그 긴장감을 유지했고 얼굴은 붉어지고 목에 핏줄은 붉어져 나왔다. 그는 계속 긴장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숨을 내쉬며 온몸의 근육을 한꺼번에 이완시켰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마치 부드러운 구름 속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30년 동안 나무처럼 딱딱했던 그의 팔이 갑자기 무겁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지아 삼촌은 1분 만에 잠들어 10시간 동안 한순간도 뒤척이지 않고 푹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라, 오늘은 등이 안 느껴지고 날개가 달린 것 같아. 그 후로 그는 매일 밤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놓아주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 최대한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긴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활용하세요.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 모든 피로를 한데 뭉치세요. 온 힘을 다해 꽉 쥐었다가 던져버리세요. 몸이 부드러워질 권리를 주세요. 부드러운 흙에서만 꽃이 피니까요. 돌덩이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7번째 비밀은 정직한 거울입니다.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달콤한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거짓말은 바로 시간이 없어입니다. 꿈을 미룰 때 하는 말이죠. 헬스장에 가지 않을 때, 유익한 책을 읽지 않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나도 더 나아지고 싶지만 너무 바빠. 일, 아이들, 교통체증, 정신없는 일상, 저녁만 되면 녹초가 돼. 그리고 당신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명의 장난으로 시간을 빼앗긴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은 대개 자신의 거울을 통해 당신을 엿본다. 왕이든 거지든 우리 모두에게는 정확히 24시간이 주어집니다. 1분도 더 많지도 덜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제국을 건설하고 10명의 자녀를 키우는 반면 어떤 사람은 설거지조차 제대로 못하는 걸까요? 정직한 거울의 비밀은 잔혹하지만 눈먼 자를 고쳐줍니다. 오늘날 당신은 주머니 속에 당신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작은 스파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는 화면을 얼마나 오래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곳을 보는 것이 두려워요? 이 숫자를 피하는 이유는 만약 열어본다면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 3시간, 어쩌면 5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스크롤하며 보내고 시시한 뉴스를 읽고 댓글로 낯선 사람들과 논쟁하고 웃긴 고양이 사진을 보는데 허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5시간이라니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이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책 한 장을 쓰거나 숲속을 걷거나 아니면 그냥 충분한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바쁜 게 아니라 시간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듯 화면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당신은 금방 잊어버릴 컬러풀한 사진들을 위해 인생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휴대폰을 집어들고 진실을 직시하세요. 그 숫자를 보세요. 부끄러움을 느끼세요. 고통을 느끼세요. 그 고통이 당신을 정신 차리게 할 겁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시간이 부족한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서 시간을 훔치는 범죄자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주도권을 되찾을 겁니다. 꿈을 이룰 시간은 언제나 당신 손안에 있었는데 단지 쓸데없는 일에 낭비했을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제 옛 이웃 골다 아주머니의 조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청년의 이름은 레브였어요. 곱슬머리에 불타는 듯한 눈빛을 가진 잘생긴 청년이었죠. 그는 훌륭한 작가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항상 공책을 들고 다녔지만 그 안의 페이지는 언제나 텅 비어 있었죠. 마당에서 만날 때마다 레브는 제게 하소연했어요. 조셉 삼촌,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아버지 가게에서 상자를 나르고 물건을 세는 일을 해요. 어두컴컴한 밤에 집에 와요. 글을 쓸 시간이 한순간도 없어요. 시간만 있었다면 벌써 우리 도시를 유명하게 만들 소설을 썼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쓰럽게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갓 구운 빵을 사러 그 가게에 들렀죠. 레브의 아버지는 안 계셨고 레브는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지만 일을 하고 있지도 글을 쓰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멍하니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창가에서 빵 부스러기를 두고 싸우는 참새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는데
낡은 수레를 판다는 광고까지 포함해서 벌써 3번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듯했다. 나는 10분 동안 문간에 서 있었다. 레브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저 시간을 때우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하품을 하고 포장지에 낙서를 하다가 현관으로 나가 지나가는 한가한 사람들과 혀를 긁적였다. 그때 나는 그에게 다가가 거래를 제안했다. 나는 말했다. 레브, 내게 하루에 2시간을 더 벌어줄 비법을 알고 있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여기 작은 수첩이 있어. 내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네 하루를 매 순간 기록해야 해. 일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예를 들어 차 마시는데 30분, 창밖 보는데 40분, 이웃이랑 날씨 얘기하는데 20분.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하면 내 첫 책 출판비를 줄게. 레브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이게 손쉬운 돈벌이라고 생각했다. 조셉, 내가 황소처럼 일한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그가 말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레브가 우리 집에 왔다.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조용하고 부끄러워 보였다. 그는 말없이 그 수첩을 내 앞에 놓았다. 나는 수첩을 열었다. 거기에는 레브의 친필로 그의 실패가 적혀 있었다. 화요일, 물장수와 정치에 대해 1시간 동안 논쟁함. 수요일, 40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겨 놓았다. 목요일,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어떻게 부자가 될지 꿈만 꿨다. 계산해보니 레프는 매일 거의 4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었다. 4시간이라니. 그의 근무 시간의 절반이었다. 그는 바쁘지도 않았고 그저 멍하니 있었다. 레프는 울면서 말했다. 요셉, 난 도둑이야. 열심히 일하지 않아 아버지께 손해를 끼쳤고 한 줄도 쓰지 않아 나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제 자신에게 양심이라는 게 없었던 겁니다. 이 교훈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레프는 몽상에서 깨어나 1분을 금화처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시간 일찍 일어나 도시가 잠든 동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는 쓸데없는 대화에 방해받지 않고 빠르게 작업했고 점심시간이 되면 이미 창작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그의 첫 책이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정직한 거울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에서 새는 곳을 찾아 그 구멍을 막으세요. 여러분의 꿈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8번째 비밀은 원탁입니다. 이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포가 울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여러분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마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마음의 절반은 이렇게 외칩니다. 위험을 감수하자. 우리 사업을 시작하자. 바다로 가자. 우리 사랑 고백하자.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서 조용히 있어. 위험해. 아무것도 잘 안 될 거야. 가진 걸 다 잃게 될 거라고.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하늘의 학보다 손안의 새가 낫다. 당신은 미쳐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한다와 나는 두렵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2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결국 제자리에 멈춰 서서 당신의 에너지는 마치 휘파람에 증기가 들어가듯 내면의 싸움에 쏟아집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지쳐버립니다. 고대 유대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하나의 돌덩이가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체 회의와 같습니다. 당신 안에는 수많은 목소리, 수많은 인격이 살아 숨쉽니다. 하늘을 보는 몽상가가 있고 발밑에 함정을 보는 비판가가 있으며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가 있고 두려움에 떠는 아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이 회의가 모두가 동시에 소리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시장으로 변해버린 것을 문제 삼습니다. 비판가는 몽상가를 몽둥이로 때리고 전사는 아이를 경멸합니다. 혼돈,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 분열된 집과 같습니다.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원탁의 비밀은 바로 당신 내면의 외교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안의 여러 부분들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조언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원탁을 차리는 현명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공 강사들이 두려움을 없애고 비판하는 자는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비판하는 자를 죽이면 낙하산도 확인하지 않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무모한 바보가 될 것입니다. 내면의 비판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경호원입니다. 그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당신이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다만 너무 불안해할 뿐입니다. 비결은 모든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커다란 참나무 탁자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여러 부분들을 그 주위에 앉히세요. 꿈꾸는 자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는 자유와 창의성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비판하는 자에게 무엇이 두렵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는 우리가 빵도 없이 남겨져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논쟁하지 말고 내 말이 맞다라고 말하세요.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통치자처럼 두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으세요. 그들을 친구로 만드세요. 비판하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 날지 못하게 막지 말고 안전한 길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내면의 여러 부분들이 싸움을 멈추고 협력하기 시작하면 온전함과 힘을 얻게 되어 어떤 문이든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마음속의 샬롬이죠. 우리 가족의 지인인 벤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황금 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이나 결혼식에서 노래를 부르면 새들조차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모두들 그에게 말했습니다. 벤슨, 당신은 수도로 가야 해요. 음악원에 들어가야 해요. 네온 훌륭한 가수가 될 거야. 하지만 벤슨은 장작을 파는 사무실에서 회계사로 일했다. 먼지 쌓인 방에 앉아 남들의 손익을 세면서 그는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등은 굽고 비참한 신세였다. 그의 내면에서는 끔찍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의 몽상가는 외쳤다. 넌 내 재능을 죽이고 있어. 넌 무대를 위해 태어났어. 그러자 그의 내면의 수호자, 가난과 두려움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어디로 갈 건데? 아내와 자식 둘이 있잖아. 가수들은 굶어 죽는데 넌 여기서 안정적인 빵 한 조각을 얻고 있잖아. 앉아서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마라. 벤슨은 이 전쟁으로 너무 지쳐서 병들기 시작했다. 목소리도 잃었다. 말 그대로 말을 할 수 없었고 쌕쌕거리는 소리만 냈다. 의사들은 손을 들었다. 그때 벤슨은 완전히 절망한 채 할아버지에게 와서 종이에 이렇게 썼다. 그리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벤슨을 보며 말했다. 베냐, 너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내전 때문에 아픈 거야. 네 회계사는 네 가수를 죽이려 하고 가수는 회계사를 독살하려 하고 있어. 둘 다 옳기 때문에 둘 다 비참한 거야. 네가 그들을 위해 협상을 해야 해. 어떻게요? 벤슨은 쌕쌕거리며 물었다. 집으로 가거라. 할아버지가 말했다. 조용히 앉아서 내 두려움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렴. 그것을 쫓아내려 하지 마. 그것이 하는 말을 모두 적어두고 그 다음에는 꿈꾸는 자가 말하게 해보렴. 그리고 제3의 길을 찾아봐. 벤슨은 귀 기울였다. 그는 부엌 식탁에서 밤을 지새웠다. 울고 글을 쓰고 스스로와 논쟁했다. 그의 두려움은 네가 직장을 그만두면 우리는 굶어 죽을 거야 라고 외쳤다. 벤슨은 처음으로 그 두려움을 잠재우지 않고 동의했다. 내 말이 맞아. 두려움아. 굶주림은 나쁜 거야. 우리는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는 몽상계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나도 노래 없이는 살 수 없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 원탁에서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음날 경계심을 풀기 위해 바로 그만두는 대신 사무실 주인과 협의하여 반나절만 일하고 급여는 삭감하고 나머지 반나절은 음악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녁에는 노래 레슨을 하고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계심은 사라졌습니다. 생계가 보장되었고 위험은 최소화되었습니다. 꿈꾸던 그는 행복했습니다. 마침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 그의 목소리는 맑고 청량한 산골짜기 시냇물처럼 돌아왔습니다. 2년 후 그는 노래로 충분한 돈을 벌어 더 이상 회계 장부를 닫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없애서 이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협상 테이블로 초대하여 동맹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마음을 모아 조언을 구하십시오. 신중함과 용기가 친구가 되도록 하십시오.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면 외부 세계와의 전쟁은 저절로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9번째 비밀은 행복의 설계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영원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표에도 없는 기차를 기다리며 텅 빈 플랫폼에 앉아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큰 집을 사면 행복해질 거야. 완벽한 아내를 만나면 웃을 수 있을 거야. 직장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겠지? 행복이 운명처럼 빨간 리본으로 묶여 문 앞에 배달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 큰 착각입니다. 행복은 선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기술입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빵을 굽는 것과 같은 기술이죠. 누구도 음악을 연주하는 재능을 타고나지 않습니다. 음악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음계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기쁨은 저절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을 설계하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기쁨의 궁전을 설계하고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놀라운 도구이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탐지기처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찾도록 뇌를 맞추면 천국에서도 10가지 문제를 찾아낼 것입니다. 반대로 더러움을 찾도록 맞추면 웅덩이만 보이고 그 안에 비친 하늘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의지를 다해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하면 뇌는 스스로 재구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연습은 간단하지만 철저한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기쁨으로 기대하는 3가지는 무엇일까?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와의 만남, 흥미로운 일, 공원 산책처럼 사소한 것들이어도 좋습니다. 이 3가지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는 불안이 아닌 기대감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지난 하루에 감사했던 3가지를 찾아보세요. 모든 게 괜찮았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어서 감사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했다. 버스 기사님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했다. 이 연습을 매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의 화학적 작용이 물리적으로 변화합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을 주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삶은 그대로일지라도 당신은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아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의 이름은 베를이었고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베를은 도시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었지만 그의 성격은 레몬보다 더 시큼했습니다. 마치 항상 그의 머리 위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쨍쨍하면 베를은 아, 왜 이렇게 더워, 반죽이 말라가고 숨도 못 쉬겠어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비가 오면 아, 왜 이렇게 축축해, 아무도 빵 사러 오지 않을 거야, 망하겠어 라고 한탄했습니다. 손님이 많으면 피곤하다고 불평했고 손님이 적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빵이 맛있어서 사갔지만 그의 우울한 기운에 전염되지 않으려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베를은 인생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특별한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 지긋한 음악 선생님이 그의 빵집에 찾아왔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현명하고 쾌활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베이글을 하나 사서 우울해 보이는 베를을 바라보며 말했다. 베를, 빵 반죽에 설탕과 건포도를 넣어 사람들에게 단맛을 주는데 왜 내 인생에는 소금과 쑥만 넣는 거니? 베를은 투덜거렸다. 내가 뭘 기뻐해야 한다는 거야? 허리는 아프고 밀가루는 비싸졌고 아내는 잔소리를 해. 복권에 당첨돼야 기뻐하겠지. 헷갈리는군.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기쁨이 먼저고 그 다음이 금이지. 금은 어두운 집에 오지 않아. 내기 하나 하자. 한 달 동안 간단한 일 하나만 해봐. 매일 아침 반죽을 하면서 기뻐할 만한 3가지 이유를 찾아봐. 바닐라 향, 오븐의 따뜻함,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빛 같은 것들 말이야. 그리고 저녁에 계산대를 닫으면서 감사할 만한 3가지 순간을 생각해봐. 한 달 후에도 네 인생이 나아지지 않으면 내가 그 기간 동안 먹는 빵값의 2배를 줄게. 베를은 욕심이 많아서 동의했다. 쉽게 돈 벌 수 있겠군. 그는 생각했다. 처음 며칠은 이를 악물고 억지로 일을 했다. 오븐이 폭발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저녁이 되면 투덜거렸다. 하지만 선생님은 매일 와서 그를 확인했다. 일주일, 아니 단 일주일이 지나자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베를은 갑자기 빵에 발린 윤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알아차렸다. 아이들이 파이를 먹으려고 뛰어들어 웃으며 노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창밖에서 수레 소리뿐 아니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나쁜 것만 찾던 그의 뇌가 내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좋은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자 베를의 빵집은 전등도 바꾸지 않았는데 훨씬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래 머물기 시작한 것도 그가 투덜거리는 것을 멈추고 농담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빵집보다는 쾌활한 빵집에 가는 것이 더 즐겁기 때문에 매출도 늘었습니다. 선생님이 2배 값을 내러 왔을 때 베를은 추가 금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생님 앞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파이를 놓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돈은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평생 불평으로 감옥을 지었는데 이제 감사로 궁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 자체가 이미 행복이었는데 저는 30년 동안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베를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이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친구 여러분, 옛날의 베를처럼 살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감사할 3가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궁전을 짓기 시작하세요.
힘든 하루였더라도 그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삶의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금보다도 더 값진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세차 명예, 성공을 원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환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물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차갑고 따뜻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 한 가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걷는 동안 졸지 않는 삶을 원합니다. 모든 비밀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외부 세계는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내면이 어둡고 공허하다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가난과 외로움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생명이 불타오르고 자신에게 솔직하고 빛과 성장을 선택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사람들과 기회, 번영을 줄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으로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물로 나비를 쫓지 마십시오. 활짝 핀 정원이 되십시오. 그러면 나비들이 스스로 날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을 정화하고 내면의 아이와 화해하고 과거의 그림자 창을 닫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면 넘어집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당신에게 주신 엄청난 잠재력은 늙을 때까지 상자 속에 넣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펼치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두려워하세요.